드디어 흑룡강을 살펴보겠습니다. 흑룡강,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느껴요. 저도 감동 느낍니다. 제가 좋아하는 독립군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흑룡강에 나와요. 흑룡강 거센 바람 가슴에 안고,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만큼 흑룡강은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잃어버린 만주, 그리고 여기서 활동했던 독립군들을 떠올리면은 흑룡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송화강과 더불어서 우리의 역사에 커다란 자국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제가 도표를 보여드리겠지만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원래 이 강의 이름은 흑수였습니다. 굉장히 물 색깔이 검거든요. 정말 검습니다. 왜 검을까요? 그리고 물색이 검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당연히 잘 모르니까 물색이 검으면 이건 못 먹는 물이거나 아니면 생명체 살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답은 틀렸습니다. 오히려 생태 환경의 최적이 바로 검은 물이에요. 왜 물이 검겠습니까? 여기는 많은 유기물질들이 썩어서 몰려들었기 때문에 검은색입니다. 많은 유기물질이 썩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강물의 영양분이 풍부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강물 속에는 정말 큰 많은 물고기들이 서식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변 지역에 나무라든가 또는 풀 등등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검은 물은 사실은 우리 생각과는 달리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자로 여기를 흑수라고 불렀어요. 흑수는 검은 물이라고 그런 건데, 그러면 여기 살던 사람들이 흑수라고 불렀겠습니까? 한자를 모르는 이들이 흑수라고 불렀습니까? 당연히 검은 물이네 그랬겠죠. 검은 물을 그대로 발음한 게 뭡니까? 검다는 게 가라라는 말 아니에요? 검다란 말은 가라로 불려져요. 일본에서도 구로가 이겁니다. 알타이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러니까 가라무렌, 다른 말로는 하라무렌, 이렇게 외부 사람들이 듣는 각도에 따라서 가라무렌으로 쓴 경우도 있고 하레무라니로 쓴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 기본적으로 검다는 의미의 가라예요. 그래서 구로, 그리고 흑해가 지금 터키하고 러시아하고 쟁패전을 벌이고 있는 흑해도 터키 사람들은 더 블랙시가 아니라 카라데니스, 그 검은 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의 알타이어 계통의 말입니다. 카라무렌. 여기 반대되는 말이 뭘까요? 흑수에 반대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거무룩자, 흰백자. 그럼 흰게 무엇일까요? 이게 시라무렌이에요. 그래서 요소지방에 있는 강은 시라무렌. 이게 요하의 상류죠. 그리고 여기는 가라무렌, 검은 물이란 뜻입니다. 여기 살던 사람들은 바로 흑수 말갈이게 되는 거죠. 그 흑수 말갈은 당연히 물리망을 통해서 남만질 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들의 영양도 받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루, 이거는 러시아 말로 아무루, 이건 에로스란 뜻이에요. 사랑이란 뜻이죠. 그래서 아무루는 러시아 사람들이 붙인 말, 여기 사는 사람들은 가라무렌, 검은 물이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강이면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4200에서 4700을 오고 간다고. 이것도 이 길이를 정하는 것도 상당히 자의적입니다. 이게 어디를 주류로 하고 어디 지류할 것인가, 이것도 살펴야 되고요. 유형 면적도 사실은 기준이 다른데 우리가 통칭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전체 길이가 4730km. 이거 제가 긴 걸 쓴 거예요. 지류가 200여 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강인데, 저는 이 중에서도 흑룡강 중류 이후부터는 그걸 송화강계로 보는 거죠. 왜? 결국 송화강 물길이 하바로브스크에서 만나서 거기서부터 동진하니까 그 전까지는 흑룡강의 줄기고, 여기부터는 송화강과 만나는데 송화강이 훨씬 더 수계만과 유형면적이 넓고 실제로 문화의 활동 범위고 우리의 연관성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걸 본류로 삼는 건데, 그건 역사학자는 저희 이론이에요. 그러나 아마 인문지리학자들은 그렇게 보질 않겠죠. 왜? 처음에 그렇게 봤으니까. 이 아무르강은 발원지가 두 개, 하나는 몽골권, 하나는 러시아 쪽이에요. 흑룡강의 발원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몽골존 쪽에서 북쪽인데 여기는 몽골과 러시아 국경과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요. 여기 셀렌가강 있지 않습니까? 울란우데,
부리아트 공학의 수세인 울란 우대를 통과할 때 보면 셀렌가 강이 나와요. 거기는 폭이 넓지는 않아요. 그러나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흉노계 유적들도 발굴이 되고 있고, 여기에 가면 주로 투르크 계통들의 제사 유적지도 곳곳에 발견이 되고 있어요. 셀렌가 강 역 자체는 굉장히 조그맣고 먹가적입니다. 이런 것들, 오농강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적입니다. 중국적. 그래서 경우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대흥활령에서 가장 중요한 훌룬호와 보이로가 연결된 거죠. 훌룬호, 보이로. 그래서 합쳐가지고 훌룬 보이로 그러는데, 이때 훌룬 보이로 초원 그런 것도 발음을 훌룬 보이로, 호름 페이 등등의 발음상에 약간의 차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훌룬호와 보이로가 합쳐졌고, 바로 이 두 호수가 있는 주변 지역이 그 유명한 훌룬 보이로 초원이고 평원이에요. 이게 세계 3대 목양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흥활령을 통과해가지고 해랑지대가 있어요. 이 해랑지대를 통과하게 되면 바로 북서 방향으로 가서 몽골 초원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세력들이 여길 통과해가지고 훌룬보이로 초원 나온 다음에 눈강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흥활령 지역에 살고 있던 선비족 계통의 인들이, 즉 몽골인이죠. 이들이 여기서 투르크인들이 철수하게 된 빈 공간을 이용하게 해서 여길 출발해가지고 흥활령사에 있는 회랑지대를 통과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들이 거기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세력이 바로 징기스칸 세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늘 흥활령 서쪽 지역의 이 공간은 늘 그렇듯이 투르크인들이 원래 원주인이지만 동쪽에서 건너갔던 이 선비계통 사람들이 거기 장악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들과는 피가 섞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기마 유목민족 그랬을 경우는 투르크인들이지 원래가 이 몽골 계통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거기 살았기 때문에 기마 민족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지적적으로 볼 때 훌룬호와 보이로 일대, 그리고 거기에 펼쳐진 거대한 훌룬 보이로 초원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초원지대도요, 몽골사 전공자들은 잘 알겠지만 이 초원마저도 풀의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풀 그러면 누구나 어떤 동물이든지 다 뜯어먹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소가 먹는 풀, 말이 먹는 풀, 양이 먹는 풀이 다른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종족, 같은 부족이라도 갈라지게 되고 각각의 다른 양식을 갖게 되고 다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훌룬보이로 초원마저도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 꼭 이해하시고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역사라든가 특히 고조선이라든가 부여라든가 고구려 발해 역사에 대해 관심 갖는 건 좋고 나름대로 논리 전개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가능한 한 사실에 입각한 것이 좋고요. 이런 다양성도 이해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사례들도 보시고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실상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이게 셀렌가강 유역입니다. 여기서 대규모의 제사 유적이 행해지는 곳인데요. 저렇게 흑룡강에 가는 사례를 뽑았는데요. 북사에 나오는 겁니다. 오락국의 서북에 완수가 있는데 동북리에서 난수 합해진다. 난수는 눈강이죠. 자, 구당수에도 기록이 쭉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가다 보니까 여기서 가서 이게 나오네요. 영통지에 가니까 흑룡강이 있답니다. 제 개원성 북 2500여리 있다. 이렇게. 이게 흑룡에 관한 사료들을 쭉 뽑아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흑룡강 수교방을 보시는데요. 이게 흑룡강의 지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송화강의 지류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일단 흑룡강을 본류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만큼 이렇게 흑룡강으로 흘러들은 지류가 매우 많다는 겁니다. 마카라는 도시 들어보셨습니까? 마카, 무허죠? 마카. 이게 중국에서는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마카. 여길 경계해서 러시아 만나고요. 그리고 독특한 곳입니다. 무지하게 추워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여기를 북극천이라고 합니다. 북극천. 그만큼 여기는 춥고 가장 북쪽인데 많은 강들이 흘려들고 거기에 평원이 있는데 뭐 엄청나게 물고기들이 풍부하고요. 야생 식물이 무려 8,000여 종. 그리고 동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수달, 사양노루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사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터럭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밖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좀 보여드려요. 자, 보세요. 이게
아무르강 최고 상류에 있는데요. 여기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경석이에요. 국경 표지석. 그래서 바로 여기가 러시아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찍은 건데 이게 러시아입니다. 여기가 흑룡강 또는 아무르강의 가장 상류 지역이죠.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이게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거대한 밀림지대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최고의 밀림지대는요, 이렇게 북만주 지역과 동만주 지대예요. 더군다나 여기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침엽수림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무궁무진하겠습니까? 제가 건축 자재로서의 제목은 얘기를 안 해요. 이 지역상 특성상.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숲속에서, 이런 타이가지더 속에서 엄청나게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고,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모피적 가치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약초, 식용식물들이 있고 버섯 등등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곳곳에 뻗은 이 강에서는 물고기들이 살고 있어요. 이 물고기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피라미드입니까? 송사리입니까? 아니죠. 기록에도 남아있고 현지에서 잡히고 있잖아요. 황호라든가 초호 같은 경우는 크고요. 특히 중류적인 동강시에서는 최근에 발견된 것들을 보면은요, 사람 키가 넘는 그런 거대한 민물고기들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고대부터 이 물고기의 껍질을 이용해서 다양한 생활용품들을 만들었잖아요. 지금도 물론 만들고 있지만 우리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경우에 비단 흑룡강뿐만 아니라 송화강 줄기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강문화의 흔적도 봐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원초선 고구려 발해에서 이 어업문화가, 숲의 문화가 얼마나 중요했는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지금은 석탄 같은 것이 많이 나는데 고대는 석탄이 그리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죠. 제가 그리란 말씀을 드렸어요. 사용은 됐지만 자주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금 생산지예요. 그래서 이 금도 중요하고, 특히 강가니까 당연히 사금이 많지 않겠어요? 그 밖에도 강에서 발견되는 조개와 함께 민물 조개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려요. 당연히 일찍부터 문화가 발달했으니까 적어도 이렇게 약 3만 년 전에서 10,000년 사이에 후기 구석시대 이족들이 있고, 특히 이런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흑룡강 중류지역과 상류지역에서는 일찍부터 문화가 발달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북극천이라 부를 정도로 오지고 중국 사람들도 마카, 무어에 갔다 왔다 그러면 굉장히 놀라는데요. 그 지역에 보면은 은나라 때 거기가 동호와 사윤융의 속지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동호, 우리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동호의 속지가 바로 이 지역이에요. 또 일주서 왕해편에도 주나라 초기에는 여기 동호족이 거주했다고 써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지역 또한 그냥 단순한 변방이라든가 무관계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고 교류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정적으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는 곳이란 거죠.